그러면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냐.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올 봄에 그 대게 가격이 반토막 났다. 네. 뭐 이런 기사 쓰셔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그때 갔었거든요. 네. 근데 가자마자 보니까 가격이 또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왜 올랐는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그 취재된 얘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기사를 쓰고 주변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딱 두 부류로 나눴는데 고맙다. 너 기사 보고 가서 바로 사서 좀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었다. 요게 한 부류였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갔더니 평년이랑 뭐 별반 다르지 않던데 너 왜 그렇게 기사 썼냐. 이 두 부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기사를 쓰게 된 계기는 그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하이 봉쇄되고 대도시들이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에서 많은 대게 소비가 일어나는데 그 물량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항구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게 공급이 엄청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비슷했는데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고 그걸 포착해서 이제 저는 취재를 갔습니다. 그래서 수산시장 상인들한테도 이거 대게 왜 떨어졌냐, 뭐 얼만큼 물량이 들어오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런 대게를 유통하는 그런 대형마트 바이어들한테도 물어봐서 이거 뭐 항구에 뭐 평년보다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오냐 이런 정보들을 취재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 그 수산시장 상인분들이 사람들이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알고서 좀 많이 오고 있다. 먹을 거면 이번 주말 안에 드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실행에 옮긴 시점에 따라서 이제 누군가는 좀 더 싸게 먹기도 했고 누군가는 좀 더 비싸게 먹기도 했던 그런 것이었죠.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기자는 글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 반응에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과격한 반응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감사하게도 뭐 고맙다라는 의견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반응을 모두 감정적인 반응에 다 대응하다 보면은 이게 동력을 좀 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성적인 반응에 주로 대응하려고 하고 좀 감정적인 반응에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좀 이렇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수요가 줄었다.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줄었다. 네. 이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거 갖다가 윤리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 맞아요. 그다음에 너무 비싸다. 싸졌다고 하지만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굉장히 오지랖이 좀 넓으신 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배제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 중국 시장에서 물류가 다 닫히니까 소비가 줄었고 러시아산 대게는 우리나라의 거의 한 90% 정도가 이제 러시아산 대게가 유통되거든요. 그 대게는 계속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고 해서 대게가 안 잡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잡히던 대게가 얘네를 어디로 보내야 되지 하다가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런 뭐 러시아산 수산물이나 뭐 공산품 이런 것들을 소비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고 옮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딱 그 대게 기사 썼을 때 그렇게 나뉘었어요. 러시아산 수산물을 우리가 왜 소비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 러시아 정부에게 돈이 흘러들어가면서 이들이 전쟁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된다 이런 파트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시장에 가봤더니 싸더라 난 그래서 평년보다 좀 저렴한 시세에 먹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가격이 떨어졌다. 네. 이런 정보가 흘러나가면 네. 또 많은 수요가 몰리고 네네, 그럼 또 맞아요. 가격이 다시 안정화되고 네네. 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기사 쓰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기자가 쓰는 기사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아라 이게 뭐냐면 여의도 바닥을 한 바퀴 다 돌고 뭐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도 한 바퀴 다 돌고 펀드 매니저 다 돌고 나서 우리가 기자가 듣고 기사를 쓰는데 그 시점이면 이미 이제 올라탈 사람들은 다 올라탔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 기사가 주식시장이든 이런 수산시장의 그런 시세든 영향을 주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쓸 때 이런 게 의식이 되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다.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아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한테 알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한 기자님께서는 네. 그 정보를 제일 처음 접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여쭤본 게 아무래도 이거 처음 취재하다 보면은 여기 회식을 와야겠다라든지 내가 일단 사 먹고 봐야겠다든지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그러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직전에 증권부에 있었으니까 그때랑 많이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왜 그 증권 쪽 취재하는 기자들이 미공개 정보 같은 거 알아채서 굉장히 영민하게 대응한 다음에 부를 축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게 주식시장이 9시 열려서 3시 반에 닫지만 기자는 9시 전에 일을 시작해서 마감이 한 4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사를 쓰고 나서 마감을 하면 이미 장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영민하게 대응하기가 힘들었다. 이게 한 포인트가 있고, 근데 제가 취재하는 부분은 어쨌든 소비재다 보니까 뭐 대형마트가 열려있는 시간 동안은 제가 실제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제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취재한다 이런 느낌은 들기도 하고, 또 말씀해주신 게 뭐 그러면 지금 시세 어떻게 잘 알고 있냐, 그 시세를 실제 구매에 적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뭐 장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세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게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비싸졌지? 아니면 얘는 왜 이렇게 싸졌지? 그 폭등과 폭락의 이유에 좀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재 과정에서 뭐 대형마트도 가보고 뭐 수박이 2만 원이 넘었네? 이런 걸 보기는 하지만 그 현상만 기록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게 왜 수박이 비싸졌는지, 뭐 왜 양파값이 폭락했는지 이런 거를 좀 담아서 기사화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도매상이 물건을 내놓고 소매상들이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생선도 사고 야채도 사고 이런 거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거의 가격의 구조는 거기서 결정이 된다. 그쵸, 이런 그쵸. 구조인가 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 그러니까 대형 유통 체인들이 그 사들이는 양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요 취재원들이 그런 대형 도매상들 그리고 대형마트의 바이어들, 크게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가격을 그들만 알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용하게 이 가격 정보를 보실 만한 사이트를 소개해드리자면, 그 수산물은 인어교수해적단이라는 이곳에 각종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시세를 평균 내서 그래프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품목별 도매 가격을 보시면 되고,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KAMIS, 저는 임의로 그냥 카미스라고 읽긴 하는데 여기에 도소매 판매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기 전에 확인해봤더니 뭐 이번 주에는 지난주 대비 토마토랑 시금치가 한 20%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호박이랑 다다기 오이는 전주 대비 22%, 그다음에 10%씩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뭐 장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온라인 유통업체들 또는 뭐 마트라고 하는 대형 마트들, 이런 데가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다운되는,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싸게 나오는 물건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트들은 모든 유통 체인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적용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내가 쓱닷컴에서 사는 그 경로, 아니면 뭐 마켓컬리, 아니면 집 앞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유통 채널마다 이제 같은 품목이지만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통업체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엄청 크고 맛있고 달달한 수박을 어렵게 구했으니까 이건 좀 프리미엄으로 줄 거야 하고서 한 통이 25,000원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좀 이제 저가형으로 해서 크기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싸다라고 인식하는 가격에 내놓을 거야 라고 생각한 유통업체들은 한 15,000원에 낼 수가 있겠죠. 얼마 전까지 그 주코노미라고 하는 그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주코로 활약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통산업부로 옮기셨죠? 몇 달 되셨죠, 그죠? 그렇죠. 한 4월에 옮겼으니까. 거기서 많은 취재 활동 하시는 걸 제가 활약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요즘 그 분야에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크게 유통팀이랑 식품팀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유통팀은
뭐 신세계, 롯데, 백화점, 마트, 면세점, 모텔 이런 쪽을 담당하고 저는 식품 쪽을 담당하는데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것이 제 취재 분야입니다. 그래서 감자, 양파 이런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만두,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의 만두, 뭐 농심의 신라면 이런 것처럼 가공식품, 그리고 주류, 담배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제 커버리지인데 여기에서 가장 요즘 이슈가 많은 게 일단은 물가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뭐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물가가 왜 올랐는지 뭐 어디서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취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건 쪽이 엄청 활발하게 크고 있는 산업인 것 채식주의자.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건이라고 하면 적극적 채식주의라서 뭐 닭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 다 일체 소비하지 않는 거를 의미하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제가 취재하는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비건, 베지테리언, 네. 또는 뭐 플렉시테리언, 네, 맞아요. 뭐 이런 용어들이 또 다 약간씩 의미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보시면 그 상무님 주변에 완전한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막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식재료 중에 그런 육류나 유제품까지 제외해버리면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가 비건이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먹어보자 라고 하는 플렉시테리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비건이 좀 화두가 된 이유가 우리가 육류 소비를 하면 그만큼 그 육류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 드는 환경 문제가 있는데 비건을 채택하면 그런 환경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의 일환에서 비건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자기가 일주일 내내 뭐 한 달 내내 비건을 하지 않고서라도 뭐 내가 원하는 날 내가 좀 의식을 갖고 소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날에는 그렇게 비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처럼. 그쵸, 네. 간헐적으로 비건. 맞아요. 그런 분들을 플렉시테리언. 네네네. 네, 그렇게 그래서 부르는 그 거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세계적으로 이런 비건 인구, 채식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윤리적 소비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격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네.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이제 소비자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1.5배, 70% 네. 이런 비싼 가격을 주고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사려는 게 참 굉장히 쉽지 않은 그쵸. 의지가 있어야 될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예, 한 기자님께서도 이런 그 소비할 때 이런 윤리적인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구매하시는 편인가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음식에서는 비건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고기도 섭취하기 때문에 비건까지는 아닌데 뭐 정말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매장에서 빨대는 필요 없다고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친환경 소비를 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노트 한 권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플라스틱 비닐, PVC 비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덮여 있는 것보다는 재생지를 활용한 게 뭔가 조금 더 힙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이라는 테마는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종이 빨대를 먹으면 계속 녹아 나와가지고 비닐 빨대가 굉장히 좋고 네네네. 10원이라도 더 싼 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신경을 잘 못 쓰는데 역시 젊은 세대는 조금 저희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을 너무 이렇게 환경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네. 시중 물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물가가 정말 심각하게 오르는 거를 네.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경제활동 하지 않았어요. 아주 꼬마였을 때였는데 그때 약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네.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때 이제 경제활동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쳤었는데 요즘은 정말 체감할 정도로 그쵸, 맞아요.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특히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급격히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지금 식품을 취재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뭐 아까 간간히 말씀하셨긴 했지만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로갸라는 푸드 스타트업이랑 협업해서
만든 지수가 있어요. 이게 파메어 환경 지수라는 건데 그 지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매주 기사를 내거든요. 농산물 가격에 관련된 기사를. 근데 이 지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2개가 22개의 농산물의 적정 평균 가격을 100으로 해서 그때 대비 지금 얼마나 되어 있나 그 지수를 이제 매일매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코스피 지수도 과거 1980년이었나요? 그때 시총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올랐나를 계산하는 그렇죠. 것처럼 이 파메어 환경 지수도 그런 건데 이제 과거 데이터가 100이었는데 그럼 지금 7월 25일 현재 이 데이터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오른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봤더니 178.38포인트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럼 얼마였죠, 포인트요? 작년에는 100이 안 됐어요. 작년 이맘때가 2021년 7월 25일에는 96포인트였는데 그게 지금 178.38포인트니까 거의 2배가 올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그런 물가 상승이 실제로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안 오른 거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 이 정도 넘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식품이라서 그런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농산물이 좀 시즈널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오이도 제철이 있고 배추도 제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제철일 때에는 공급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명절을 앞뒀을 때는 수요가 많아질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시즈널한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표가 22개 농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농산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들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거랑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모든 가공식품이나 그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아마 상승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과거에는 뭐 1년 동안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은 최근 1년간 이만큼 올랐다. 이런 그 상승률을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계산해 보니까 85% 역시 빠르시네요. 1년 동안 올랐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네. 우리가 느끼는 상승률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 네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냐.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농산물의 경우에는 기후랑 노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 올 봄에 비가 거의 안 내렸잖아요. 그렇죠. 역대급 가뭄이라고 했고 또 강수량도 뭐 평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비가 안 온다는 게 놀러 가기엔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뭐 비도 안 오고 하늘도 맑고 선선하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정량의 강수량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게 보장되지 않으니까 뭐 품질도 떨어지고 또 수확량도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수요는 역사적으로 유지되어 수치가 있으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력 문제가 있겠는데 최근에 혹시 그 쌈 채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고깃집에서 고기보다 쌈이 더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10장씩만 준다는 얘기 맞아요,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떤 뭐 식당에서는 이제 뭐 한 테이블에 뭐 상추를 5장만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추 매수 제한을 걸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상추는 잎을 하나하나 따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람이 따야 되는데 그 딸 사람, 그러니까 노동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겪으면서 원래 일하시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못 돌아오고 있고 또 이제 국내 이제 한국인들을 고용하려고 하니 이런 노동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생산 자체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것 또한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자 단에서 생산 비용이 올랐고 또 수확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쌈채소를 한 번에 5장밖에 못 먹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이 줄었다. 네,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하기 좀 쉽지 않았나 이런 요인도 혹시 있을까요? 제가 뭐 거시적인 걸 잘 모르겠어서 이 대답이 녹화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건 맞긴 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완화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급격하게 긴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긴축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급격하게 긴축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얼마 대출을 받아서 연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걸 갑자기 5%로 올린다라고 하면 이 뭐 주택 구입 비용 자금도 이자로 이렇게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뭐 공급량이 줄어든 이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살기가 힘들어졌다, 퍽퍽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용 자금이 줄어드는 네, 그런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